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의 분계 절차 36페이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분계 절차, 네, 아주 중요한 작업이 바로 분계이니까요. 분계 절차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3단계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개정 과목으로 기입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개정 과목을 우리가 좀 암기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개정의 차변이나 대변 중 어느 쪽에 기입할 것인가, 어느 쪽에 기입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바뀌면 틀려요. 예, 바뀌면 틀리기 때문에 차변에 써야 될 건 차변에 써야 되고 대변에 써야 될 건 대변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액은 얼마로 기입할 것인가. 예,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연습 단계에서의 금액은 뭐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 없죠. 문제에 다 금액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회계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게 되면은 금액을 이거 뭘로 결정해야지? 예를 들면 시가로 결정해야 되나? 원가로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금액에도 금액이 문제에 딱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금액을 얼마로 기입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회계 처리의 깊은 내용으로 가다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이 됩니다. 초보 단계에서는 뭐 금액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이 1번과 2번, 어떤 개정 과목으로 기입하며 또 차변에 기입해야 되는지 대변에 기입해야 되는지, 요게 문제죠. 네, 그걸 우리가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는 거래의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여기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이 하나 보이고요. 현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하나 보입니다.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상품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상품과 현금 개정 과목을 찾아낼 수 있다. 아무나 찾아낼 수는 없죠. 예. 상품이라는 자산 개정 과목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상품 찾아내는 거고요. 또 현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자산에 있는 줄 아는 사람이어야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개정 과목을 도대체 회계에서 쓰는 개정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쭉 빨리빨리 이제 체크해서 가능한 외우시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수준에 아직은 안 나와 있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상품, 현금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찾는데 상품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이렇게 상품의 차변, 상품 계정 차변에 20만 원이라고 기록한다 이거예요. 아까 거래의 8요소에서 자산 요소는 차변 요소였어요. 증가할 때는 차변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상품이 증가했느냐? 이 거래를 이해를 아까 하셨어야죠. 상품 2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고에 상품은 들어오고 우리 회사에 있는 현금은 없어지고 이런 거래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품은 증가했다. 대신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그쵸,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입한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현금 20만 원, 현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분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은 20만 원인 걸 아까 확인했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기록하시면 돼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분계를 해야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계 원리는 지금 일단 두 번째 두 가지만 좀 잘 판단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정 과목을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개정 과목을. 그러니까 개정 과목을 우리가 하루빨리 암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정 과목은 뭐 쉬는 시간에 인쇄해서 빨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에도 다 나와 있어요, 개정 과목을. 자, 그래서 분계의 원리를 다시 한번 여기서 또 강조해 놓았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개정 과목의 경우는요, 재무상태표 개정이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경우에 증가하고,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한다는 거 우리 아까 말했죠? 자산은. 그러면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계정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잔액은 대변에 남게 됩니다.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쪽인 대변에 잔액이 남습니다. 자본의 잔액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비용 계정의 경우는 차변에서 발생하고 대변에서 취소,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쪽에 잔액이 남습니다. 수익도 차변, 비용과 다르게 대변에서 발생하고 차변에서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액은 대변에 남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표가 무슨 표냐 하면은 시산표라고 하는 표예요. 시산표. 그래서 제가 한번 시산표를 잠시 보여드리면요. 네, 어떤 회사의 지금 시산표를 한번 이제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네,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계와 또 잔액, 이 다 보인다 해서 합계 잔액 시산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차변이요, 오른쪽은 대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산, 여기 당좌자산 해가지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 뒤에 있는 분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대략 그냥 감으로 보시고,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서 증가한 금액이 8,730원이에요. 감소할 때는 대변에 기록하죠. 감소한 게 여기 6,945만 원입니다. 자, 8,700 대 6,900. 증가가 8,700했고 감소가 6,800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증가한 쪽에 1,800이 지금 잔액이라고 지금 표시된 거예요. 자산은 항상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 밑에 부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부채를 보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하나 제가 찍었어요. 자,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합니다. 자, 증가된 금액을 보니까 10억이 증가했어요. 10억. 감소가 4억 감소했습니다. 부채가 10억 증가했다가 4억을 감소했으니까 증가한 쪽에 잔액이 남죠. 6억 잔액 남았습니다. 6억.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 네, 자본의 자본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건 감소가 없습니다만은 자본도 대변에, 부채와 마찬가지로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합니다. 차변에 감소한 합계가 0이에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증가한 거 그대로 대변의 잔액으로 남습니다. 이게 잔액란이죠.
수익과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있습니다. 자,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고 차변에서 소멸합니다. 소멸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24억, 그대로 잔액이 24억. 수익도 자본과 같이 대변에 잔액이 남습니다. 자,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 네. 비용의 제조원가의 노무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비, 임금. 자,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고 대변에서 소멸됩니다. 즉, 취소돼요. 임금이 소멸된 거 하나도 없어요. 차변에서 발생한 게 2억 7천. 그러니까 그대로 차변의 잔액이 2억 7천이라고 표시된다. 그것을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서 여기다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분계가 바로 회계처리인데, 분계를 하고 나면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은 왜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생기고 부채는 왜 잔액이 대변에 생기고 자본은 왜 잔액이 대변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생기게 돼 있어요. 비용도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 쪽에 가면은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니까 잔액도 차변에 남고,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니까 잔액도 대변에서 잔액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표는 시산표입니다. 시산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때 정말 자주 많이 보는 그런 표예요. 시산표. 시산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이따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이걸 이렇게 개념 과목 많이는 안 하겠지만 한 몇 개 개념 과목으로 이것도 오늘 작성을 한번 약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분계 원리를 다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계 연습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미리 배포한 여기 다음 거래를 분계하시오. 제가 4장을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그 중에 1페이지 첫 번째 장의 분계를 저와 같이 좀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 칸에다가 이제 분계를 쓰시는데요. 네, 제가 항상 2줄로 쓸 거예요.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이게 2줄로. 왜 2줄로 쓰냐면 위에다는 분계를 하고요.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결합관계. 예. 이 회계 처리가 자산을 증가시켰느냐, 감소시켰느냐, 아니면 비용을 발생시켰느냐, 수익을 발생시켰느냐, 이걸 적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분계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1월 1일에 액면 금액 한 주당 5,000원인 보통주 200주를 현금으로 액면 발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제 회사를,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FAT 1급은 법인, 도소매업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법인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주식을 발행해서 운영자금을 주주를 통해서 조달하거나,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2가지 조건이 안 되면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주식이나 채권은 장기간 자금을 쓸 수 있죠. 채권은 보통 3년이고, 주식은 그 주식을 팔지 않으면 계속 우리 회사 자본이 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단기 자금을 쓸 때는 이제 은행에 가서 빌렸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증자하는 경우입니다. 자금을 아주 안정적으로. 근데 증자를 하게 되면은 그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이 줄어들어요.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증자하는 걸 반기지만은 않습니다. 회사 몫이 커지는데, 회사가 자꾸 몫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많아지면
n분의 1로 나누면 다 주주 몫이 되는 거잖아요. 증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산시키잖아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어요. 자, 어떻게 발행했냐면은, 한 주당 5,000원씩 200주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금 발행했으니까 현금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우리 찾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계정 과목 하나가 지금 안 보이죠? 우리가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면요. 그 주식의 액면가, 이게 액면 금액이 한 주당 5,000원이죠?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을, 이걸 법정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자본금으로 표시합니다. 자, 주식을 발행하면 액면가로 자본금으로 표시한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개정 과목 두 개를 우리가 여기서 찾았어요. 하나는 자본금, 하나는 현금입니다. 여러분, 현금은요,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 앉으시죠, 여기. 예, 예. 그래서, 저 책꽂이에 책을 갖다 드려야지. 예. 네. 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의 거래에서 보면은 계정 과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자본금, 여기는 현금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개의 계정 과목을 찾았고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한 주당 5,000원씩 200주니까 5,000원 곱하기 200주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요? 계산기 한번 써보십시오. 200주. 100만원 나오죠? 예, 100만원. 여러분, 암산으로 다 됐나봐요. 저는 이게 계산기를 두들겨요. 예. 5, 20, 100만원이죠. 네. 그래서 금액이 이제 결정이 됐죠?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자산 증가는 차변해졌고요. 자본금은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자본금은 대변에 기록해야 돼요.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 판단은 어떤 걸 가지고 해요? 거래의 판례서에 의해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어요. 현금 100만원. 여러분, 회계에서는요, 숫자 기록할 때 천자리 구분 기호를 꼭 넣어야 됩니다. 콤마 찍는 거 꼭 지켜서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주는 거예요. 천자리 구분 기호라고도 하죠. 자, 대변은 자본금 10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의 결합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이 자산 증가에 해당이 되죠. 자산이 증가했고 대변에서는 자본이 증가했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자산이 100만원 증가했으며 자본도 100만원 증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래를요, 교환거래라고 그래요. 여기다 하여튼 교환거래라고 이렇게 살짝 써놔보세요. 교환거래. 이런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한다. 교환거래는 그럼 뭘 말하느냐? 재무상태표 내에서만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거든요. 재무상태표가 자산, 부채, 자본. 네.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교환거래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분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1월 2일 날 차용 증서를 받고 현금 50만 원을 6개월간 거래처에 빌려주었다. 이랬네요. 1월 2일 차용 증서를 발급받고 현금 50만 원을 6개월간 거래처에 빌려주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세요. 현금을. 그러면 여기서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자, 빌려준다. 빌려주었을 때는 개념 과목이 뭐냐? 빌려주는 거를요, 대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여금 중에는 대여금은 단기와 장기가 있어요. 1년 이상 빌려줬으면 장기 대여금이요. 1년 이하는 단기 대여금입니다. 6개월간 빌려줬기 때문에 개정 과목은 단기 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단기 대여금. 자, 그러면 지금 현금이라는 자산과 이 두 개가 다 자산이거든요. 현금도 자산이고요. 단기 대여금도 자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예, 감소했으면 현금은 자산 감소니까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 자연스럽게 차변에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다가 단기 대여금 50만 원. 대변에는 예, 현금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결합관계는 단기 대여금이 자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산 증가이고요. 자산 증가이고 대변에 현금은 자산 감소. 예, 자산 감소. 그렇습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가 결합된 거래예요. 성립이 되죠? 분개가 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성립이 되는 걸 봐야 돼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근데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이건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차변 요소끼리는 거래가 성립이 안 돼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으로서 거래가 성립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무슨 거래예요? 교환 거래입니다. 이것도 교환 거래. 재무 상태표에만 변화가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1월 3일 것도 보겠습니다. 거래은행에서 70만 원을 6개월간 차입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여기서 개정 과목은요, 보통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산 개정 과목입니다. 보통예금.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차입이라는 거, 요거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차입. 은행에서. 그러면 이제 이 차입은 개정 과목 이름이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그런데 이것도 단기와 장기가 있습니다. 6개월간 빌렸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정 과목 두 개 찾았어요. 단기 차입금, 보통예금. 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부채고 보통예금은 자산입니다. 돈을 빌려서 보통예금에 입금했으니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증가했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이 오는 겁니다. 자산 증가는 차변이니까. 그럼 대변은 단기 차입금이 가야죠. 70만 원. 그래서 차변의 결합관계는 자산의 증가. 자산 증가고요. 대변의 결합관계는 부채죠. 네, 부채 증가.
대변의 결합관계는 부채 증가. 이런 거래입니다. 자, 자산 증가, 부채 증가니까 이것도 재무상태표에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 구성이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그러니까 이것도 교환거래예요. 이것도 교환거래.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요. 1월 20일에 급여 3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는 거래가 있네요. 자, 여기서는 급여라고 하는 개정 과목 있습니다. 급여라는 비용 개정 과목이에요. 이건 비용. 급여가 비용입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아까 3번에서 나왔죠? 요거 자산입니다. 네. 자, 먼저 비용이 발생했나요? 취소됐나요? 예, 발생했습니다. 비용의 발생은 거래의 8요소가 차변이죠. 네, 그래서 비용, 급여를 차변에 적으시고, 보통예금은 대변, 감소했으니까요. 그래서 차변에는 급여 3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3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급여는 비용 발생인 거예요.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인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래 금액이 3만 원인데 비용 발생이죠. 거래 금액 총액이 비용이거나 수익일 때는 그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익거래다. 아까 1, 2, 3번은 교환거래들이죠. 네. 재무상태표끼리의 변화만 일어났으면 그건 교환거래이고요. 4번은 거래금액 총액이 비용이거나 수익인 경우에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네, 일단 손익거래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째 거 볼게요. 1월 31일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단기 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보이지만 이거 단기 대여금은 회계 처리할 내용이 아니에요. 단기 대여금을 받은 게 아니라 이자를 받은 겁니다. 이자를. 그러면 우리가 개정 과목이 이자라는 개정 과목은 없고요. 이자를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이라고 해요. 이자 수익. 그리고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를 이자 비용이라고 개정 과목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자 수익이죠.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그리고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하나 찾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개정 과목이 이자 수익과 현금입니다. 처리해야 될 개정 과목. 자, 수익, 이자를 받았으니까 수익 발생. 차변에 기록할까요? 대변에 기록할까요? 네, 이자 수익 대변에 가고, 현금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5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이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이니까 수익 발생이라는 결합관계가 되는 것이고,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라는 거죠. 네, 자산 증가. 네, 자산 증가라는 결합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 남겨놓고는 있는데, 개정 과목이 이게 분계라는 건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씩 이렇게 항상 하나하나씩 짝을 이루는 거구나. 모든 분계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처음 아주 기본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씩 나오는 거래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계할 때 보면은 이보다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거에 일단 익숙해지고 더 복잡해지는 거에 차차 앞으로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거. 1월 31일 매출 대행 수수료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 찾을 수 있고요. 현금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매출 대행 수수료다. 계정 과목이 뭐가 있을까? 수수료 받는 수수료는 수수료 수익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이렇게 수수료 수익, 수수료 비용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계정 과목 보고 암기해야 돼요. 암기. 그래서 이건 수수료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현금 차변에 적을까요? 대변에 적을까요? 예, 차변입니다. 차변에 현금 8만 원이고요. 대변에 수수료 수익 8만 원이고요. 그리고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입니다. 대변의 수수료 수익은 수익 발생입니다. 수익 발생. 이렇게 우리가 분계하면서 거래의 결합관계까지 같이 따져보는 훈련 필요하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이 분계는 자산 증가 수익 발생, 거래 금액이 8만 원인데 수익 발생이거나 이런 비용 발생인 경우에는 이런 것을 손익거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분계 연습한 거가 3개, 밑에 3개는 다 손익거래. 그리고 나머지 위에 거는 교환거래였습니다. 교환거래. 그런데 손익거래와 교환거래만 존재하느냐? 뒤에 이제 책의 어디 페이지인가 그게 나올 거예요. 손익거래와 교환거래 말고 혼합거래도 있다.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이 손익거래가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분계의 원리는 이거예요. 앞으로 이거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무슨 거래가 발생하면 이런 증빙이 이렇게 뭐 영수증 같은 게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이 만약에 발생했다. 이 건이 뭐죠? 아니, 보니까 어제 영업팀에서 야근을 하고 식당에서 야식을 한 그 영수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영수증을 보고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분계를 해야 됩니다. 분계를. 그래서 만약에 8만 원짜리 식당 영수증을 가져왔다.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8만 원. 대변에 회사 법인카드로 했네. 미지급금 8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분계를 우리가 오늘은 지금 종이에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종이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다 해야 돼요. 프로그램에다가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에다 하게 되는데 그 회계 프로그램이 이제 나중에 실무할 때 이 프로그램을 쓴다 이거죠. 이게 더존 스마트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분계하는 곳이 2곳이 있어요.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분계는 여기다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분계는 여기다 일반에다 합니다. 그러니까 분계를 어디서 한다? 분계장이라고 하는 여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표 입력을 하는 것이 분계예요. 그러면 여기다 분계를 하면 분계장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분계한 내용이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이런 장부에 다 자동 반영이 되고 그것이 결산자료인 재무상태표, 이 내용이 또 손익계산서, 또 제조원가 관련된 거래면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합계잔액치산표, 이런 회계장부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에 가면 지금 우리 이론에서는 분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가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표 입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 전표 입력이 바로 분계예요. 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가가지고 아까 1월 1일 날 주식을 100만 원어치 발행한 그 거래를 만약에 입력을 한다면 여기다 1월 1일 이렇게 해놓고 차변 현금 100만 원, 대변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전표 입력하면 밑에 분계된 내용이 밑에 이렇게 보이죠. 여기 차변에 100만 원이 현금, 오른쪽 여기 대변이에요. 대변 100만 원, 자본금, 전표 입력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전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에다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이 입력을 자동으로 분계해주는 기능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주식을 발행했다, 전표 입력하자 이런 것은 다 수기로 우리 사람이 해줘야 돼요. 프로그램이 할 영역이 아니다 이거죠. 차변 대변 골라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회계 업무가 전산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전산회계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90년대 이전에는 전산회계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죠. 예. 그래서 회계를 다 부기라고 했고요. 그래서 부기는 뭐 회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회계 실무가 부기였어요. 회계 실무.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꾸려 나가는 게 바로 그게 부기. 그래서 우리 요즘 말하는 전문계 고등학교가 과거에 이제 상업고등학교가 주 교과가 바로 부기였어요. 그래서 부기를 잘한다. 거기다 주산 잘 논다 그러면 뭐 지금은 은행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제 은행에 다 취업을 원만하게 다들 했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전산화 되면서부터 막 그 상업교육, 상업교육이 흔들리더라고요. 전산화 되면서부터. 근데 이제 결국에 다시 또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 같아요. 전산화라는 것은 그 전산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죠. 많은 영역은 아직도 사람의 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재를 양성하는 그 과정이 바로 지금 이런 전산회계 과정, 즉 AT 시험이라든가 또는 전산회계 시험이라든가 이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상업계열, 실업계열 고등학교 지금은 그 역할을 전문계 대학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거기에서 하는 공부다 이런 얘기죠. 자, 분계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봤는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고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 이 거래의 8요소. 아까 시간에 설명드린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스캔해가지고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은 시간 되는 대로 앞으로 차차 외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라고 하는 작업이 있어요. 전기. 네, 36페이지에 전기. 자, 우리가 불을 켜는 전기가 아니라 이 전기는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다라는 뜻입니다. 계정에다가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그래요. 옮겨 적는다. 계정별 원장은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뭐 현금 이렇게 개정 과목이 쫙 여러 개가 있는데 총개정 원장에 가면은 모든 개정 과목을 다 볼 수 있는 원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총개정 원장은 개정별 원장과 같은 건데 총개정 원장은 좀 보여주는 양식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전기라 하는 것은 분기한 내용을 개정에 옮겨 적는다. 이 개정에 옮겨 적는다. 여기서 개정은 해당 장부라고 또 생각을 하면 돼요. 개정별 원장 또는 총개정 원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부가 총개정 원장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전기는 컴퓨터가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원리가 딱 있으니까 그 원리를 프로그래밍으로 코딩해 놓았기 때문에 전표 입력에다 입력해 놓으면 그 원리에 의해서 지가 탁탁 찾아가서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죠. 그러면 이 전기는 그냥 패스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 이 전기하는 원리를 모르면은 시험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전기하는 원리를 모르면 포기하는 문제가 엄청 많아져요. 어디에서? 이론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잘 받아 놓으셔야 실기에서 실수한 것들이 이렇게 보완이 되어서 점수를 70점 이상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의 절차 꼭 알아두셔야,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전기의 절차. 그래서 전기의 절차도 이 절차를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전기하는 연습, 아까 분개했던 6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연습도 해볼 겁니다. 아까 나눠드린 2번째 종이에다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전기를 설명하고 연습하는 그 시간 가질게요.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